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여성이 20여 년이 지난 시간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제인 도로틱과 밥 도로틱은 결혼한 지 무려 30년이나 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6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만났죠. 제인은 간호사로 소아과에서 일했고 밥은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1970년에 결혼을 했고 행복한 만큼 곧바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딸 클레어와 아들 알렉스 그리고 니콜라스를 낳았죠. 가족은 샌디에이고 외곽의 목장에서 살며 말들을 돌봤고 아이들에게도 말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30년이 유지된 것입니다. 그런 부부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 정도 유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이가 정말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았는데 밥이 전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었지만 꾸준하게 다니진 못했던 모양이고 당장은 목장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인은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고 남편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번 돈을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쓸 땐 쓰고 살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툼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돈은 거의 대부분 목장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 제인과 클레어가 목장 운영에 지출하는 비용을 늘리고 싶어 했고 이걸 밥이 반대하다 보니 충돌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밥은 제인과 헤어지는 걸 생각하게 됐고 이혼 상담 이런 걸 받으러 갔다가 상담을 받은 후 밥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7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람은 다시 부부 사이를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인과 밥은 서로의 사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의 불화 문제로 딸은 아빠 밥과 약간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아빠를 어려워했음에도 그녀는 편지를 쓰며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네요. 2000년 2월 13일 일요일 오후 1시경 밥은 제인에게 조깅을 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밥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인은 차를 끌고 나가 밥이 조깅을 할 경로를 따라 남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녁 7시 45분까지 남편 밥이 갔을 법한 언덕들을 오르내렸지만 결국 그는 찾지 못합니다. 제인은 전화기를 들어 남편이 조깅을 하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초반에 경찰과 제인은 아무래도 밥이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혹시 조깅을 하다 심장마비를 겪거나 차에 치였거나 언덕을 오르다 옆으로 굴러서 떨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하며 밥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소식은 듣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됩니다. 경찰의 수색은 이어졌고 새벽 4시경 한 경찰이 차를 타고 지나가며 주변을 살피는데 도로가에 누운 사람을 발견합니다. 밥의 시신이었죠. 밥은 티셔츠와 빨간색 조깅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설명 그대로였죠. 그의 상태는 사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얼굴엔 피가 묻어 있었으며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죠. 그런데 조깅을 하러 나온 사람의 운동화가 진흙이나 물 등 그런 게 전혀 묻어있지 않았으며 신발끈이 어색하게 묶여있는 데다 리본이 비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옷을 바꿔 입힌 듯 상의 안에서 두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밥의 실종 수사는 이제 살인사건 수사로 바뀝니다. 그의 상태로 보아 그가 다른 곳에서 살인을 당하고 이곳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그가 옮겨졌을 때 사용됐을 것으로 믿어지는 타이어 자국을 발견합니다. 밥의 부검은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둔기에 의한 외상과 교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뱃속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으로 보아 그의 사망 시각은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이른 아침 사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이것은 제인이 실종 신고를 하기 최소 15시간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제인을 찾아가 밥에 대해 질문하려 했고 제인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형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현관에 매달린 이 밧줄이 밥액에서 발견된 것과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인의 허락을 받고 목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의 신발 자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자국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이 발견됩니다. 카펫에서 청소된 불구스름한 축축한 얼룩을 보게 됐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 묻자 제인은 걔가 며느리 발톱을 다쳤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선 동물용 진정제가 발견됩니다. 이것에 대해 제인은 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며 당장 냉장고만 열어봐도 진정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방의 바닥과 벽, 천장 등과 매트리스의 아랫부분에서는 핏자국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뭐냐 그녀에게 물어보니 제이는 몇 주 전에 밥이 엄청난 양의 코피를 흘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청소도 제가 도왔다고요. 경찰은 의구심이 들었고 추가 신문을 원하니 경찰서로 신문을 받으러 내일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이는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는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제인이 침실 물건으로 남편을 때리곤 목을 조르고 그에게 조깅복을 입혔을 것이랍니다. 그 뒤 트럭에 그를 싣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 두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2001년 5월, 제인은 남편 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 측의 주장. 밥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은 전날 먹은 음식으로 제인이 주장한 조깅을 나갔다는 시간과 맞지 않는다. 제인은 밥이 자고 있는 동안 동물용 진정제를 그에게 주입하고 밥에 머리를 때린 뒤 옷을 갈아입히곤 신발을 신겼을 테고 끈을 어색하게 묶었을 것이다. 그 뒤 자기 트럭으로 끌고 가 차량 진칸에 싣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 버렸을 것이다. 제인의 트럭 바퀴가 현장에서 발견된 바퀴 자국과 일치한다. 안방에서 발견된 핏자국들이 그 증거이며 화장실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그녀의 지문과 밥의 혈흔이 발견됐다. 친구들이 그녀를 보았다던 쇼핑센터의 쓰레기통에 피 묻은 옷과 살인무기를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단을 보며 제인은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밥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자료를 주게 되면 목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에 살해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한 제인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제인의 변호인은 밥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은 밥이 종종 전날 남은 음식을 먹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에 남을 수도 있다. 게다가 제인은 허리가 좋지 않은 데다 1987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후 엉덩이 부상을 입어 몸이 좋지 못하다. 그런 그녀가 남편을 어떻게 제압했을 것이며 살해 후 어깨에 밥을 짊어지고 계단은 어떻게 내려와 차에 실었겠냐. 침실에서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무기는 어디 있냐. 경찰은 분명 제인이 설명한 대로 그 복장을 한 남자가 조깅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몇몇 목격자들의 이야기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위치에서 검은색 픽업 트럭에 남자 2명 사이에 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음에도 그 제보를 무시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인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 측은 침실이 이미 범죄 현장이라는 것을 알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인 측 변호인은 이후에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딸 클레어가 범인일 것이라고 지목하게 된 것이죠. 당시 클레어는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척 집에 있었음에도 클레어가 아빠 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녀를 또 다른 용의자로 말했습니다. 밥이 말을 팔아버리겠다 말한 것으로 싸움이 있었고 그런 이유들로 아빠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6월 5일까지 변호가 이어졌지만 유죄가 내려집니다. 제인에 따르면 말 진정제가 담긴 주사기가 그녀를 유죄 판결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비록 밥액에서 진정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가 묻어있고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만장일치로 제인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고 25년의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 있는 내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제인은 감옥 생활을 보내면서 결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로욜라 로스쿨 팀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욜라 로스쿨 팀은 그녀의 결백을 위해 싸우기로 했고 2020년 7월 제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판사는 제인의 유죄 판결을 뒤집습니다. 그들이 진행한 테스트에서 밧줄과 밥의 옷, 손톱에서 외국 남성의 DNA가 여러 항목에서 발견됐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어디에서도 제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이 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용의자를 가리키기엔 DNA 수준이 낮았지만 제인을 제외시키기엔 충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안방 여기저기서 발견된 피로 추정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조사하지 않고 몇 군데만 조사했는데 이곳에서 밥의 혈흔이 나온 것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밥의 혈흔이 나온 것처럼 제인이 범인인 것 마냥 몰아갔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보안관 범죄수사연구소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증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로욜라 로스쿨 팀이 다시 DNA 테스트를 한 결과 베개, 탁자, 전 등의 각 부분에서 발견된 것은 혈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침대의 얼룩 등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다시 검사를 해야지만 정말 혈흔이 묻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테스트가 불가하다. 게다가 현장 조사를 할 때 맨손으로 증거들을 만지고 다른 곳들을 추가로 만지며 여기저기 DNA, 그러니까 혈흔 등을 옮겨놨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사기에 묻은 혈흔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밥의 몸 근처에서 발견한 타이어 자국 또한 그녀의 차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며 제인의 유죄가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검찰 측이 다시 한번 그녀가 범인이 분명하다며 기소를 하려 했고 2022년 5월 재심이 예정됐으나 검찰은 20년 전 사용된 일부 증거가 더 이상 채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됐죠. 풀려난 그녀에게 한 인터뷰에서 딸이 이 일에 책임이 있어 보이냐는 질문에 제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은 변호인을 믿었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죠. 딸 클레어는 이후에 많은 책도 냈고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제인을 의심하는 사람들 혹은 클레어를 의심하는 사람들 제3의 인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3의 인물이 범인일까요? 아니면 가족 중에 있을까요? 무죄로 풀려난 제인이 잃은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여 년의 시간 동안 흩어지게 된 가족들까지 너무나 잃은 게 많은 사건입니다. 제인은 2023년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아직 연방법원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시 수사를 급박하게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사실을 밝혀냈었더라면 밥을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언젠간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